오늘은 저희 정치발전소와 서울시 노사연장협의회가 같이 공동 기획한 3강 중에 두 번째 강입니다. 노동시장 불평등은 어떻게 정치와 행정을 바꿨는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정치발전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조성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최근에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가 어떻게 정치와 행정에서 작동하고 무엇이 바뀌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치와 행정에서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정치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결국은 어떤 이름으로 불릴 것이냐, 우리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이름으로 호명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시민 개개인에게 1인 1표라는 정치적 평등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모두가 각자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피부 색깔이나 또는 성별, 젠더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표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고 저는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수많은 사회적 정체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조건 또는 정치적 어떤 자신의 지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호명될 때 어떤 이름으로 호명되는가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저는 잘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정한 이름으로 호명되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 시민들은 수천만 명 또는 수백만 명의 개별이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 정치에서 의미 있는 어떤 집단으로 호명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의 여론조사에서의 하나의 숫자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사회에 있는 어떤 갈등의 이름으로 불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여기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라면 인종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젠더 같은 것도, 그러니까 당신이 여성으로 호명되는가, 남성으로 호명되는가, 또는 트랜스젠더로 호명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문제가 의미하는 그 사회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것은 노동으로 호명될 때, 민주주의 안에서 노동으로 호명되는 것이 어떻게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정치와 행정하고 만나는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동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에서는 우리는 헌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 3권을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헌법 33조에 노동 3권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적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특별하게 헌법에 노동 3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3권 하면 이제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헌법 33조에 있는. 단결권은 보통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결사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단체 교섭권은 그걸 가지고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단체행동권은 그 교섭이 대화가 잘 안 되었을 때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33조에 있는 이 노동 3권은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어떤 경향성이 되게 강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헌법의 노동 3권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나라는 없어요. 굉장히 선언적으로 해놓죠. 이탈리아의 헌법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 뒤에 구체적으로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노동조합 할 권리, 단결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통 가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권 같은 경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여기에 권리로, 헌법적 권리로 그냥 가름하는 형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상권을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의외로 불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헌법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니까 우리가 노동의 권리를 그 세 가지 영역에서만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어떤 이런 경향성이 오히려 보이는 것 같아요. 단결권은 훨씬 넓은 영역이고 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마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영역의 어떤 이 기본권인데, 시민 기본권에 해당하는 건데, 시민 기본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행사하는 권리,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좁게 해석한다고 생각해요. 훨씬 넓게 해석해도 된다. 단체 행동이 뭐냐? 꼭 정해진 파업의 절차, 지금 이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해진 어떤 절차와 모든 조건을 갖춰야만 그게 어떤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체 행동이나 단체 교섭도 훨씬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이 영역을 지나치게 헌법이라는 것의 문자적 해석에서 좀 좁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로버트 달이라는 정치학자의 헌법에 대한 말처럼 우리가 헌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헌법에 노동의 권리를 더 세세하게 다시 수정하고 고치는 것보다 지금 있는 헌법을 좀 더 넓게 해석하자. 변화된 시대에 맞게. 시민적 권리로 노동의 권리를 훨씬 넓게 해석하는 오히려 좀 해석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노동권과 시민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라는 어떤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권이라는 것은 시민권의 한 일종이다. 시민 기본권의 한 일종이다. 왜냐면 노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때 우리가 온전히 나의 시민적 기본권이 확보되고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경제적으로 내가 경제적 어떤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서 당신에게 1인 1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반의 주권이라는 말을 좀 비틀어서 사용해보고 싶은데요. 노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을 때 결국 그 시민의 어떤 시민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절반의 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시민적 권리라는 것을 우리도 굉장히 좀 좁게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죠. 시민적 권리라는 것은 뭔가 저항할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요 영역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좁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전 노동권도 시민기본권의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권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시민적 기본권이 약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노동시장 불평등이 어떻게 정치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를 얘기하면 보통 한국에서 제일 많이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국의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다라고 거의 20여 년간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어요. 오늘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2002년 가을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처음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그 노동자대회 집회를 갔는데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또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자 두 가지 구호가 같이 걸려 있었어요. 당시에는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비정규직을 철폐하자라는 단어하고 구호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자는 구호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어쨌든 2002년 가을에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독특한 단어예요. 왜? 그거 자체로 무엇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이 아닌 것,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모든 것은 비정규직이라고 호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규직이 뭐냐가 먼저 규정이 돼야 비정규직이 무엇이냐가 규정이 될 것이고 정규직이 무엇인가가 규정이 되어야 비정규직의 문제가 뭐냐가 규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규직이 뭐냐? 정규직이라는 게 뭘까? 사실 이렇게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정규직이 뭐냐? 법률적으로는 무기계약을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 기간에
어떤 정함이 없는 사람들, 우리 평소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죠? 정년까지 다니는 사람들.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회사에 1년 계약기간, 6개월 계약기간, 2년 계약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을 정규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아닌 모든 것은 비정규직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계약직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1년 계약직, 6개월 계약직, 파견 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거였죠. 그런데 한국에서 쓰이는 정규직이라는 거는 사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계약기간만을 가지고 무기계약, 즉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한국에서 사람들은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것은 좀 이따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규직이란 법률적으로 무기계약을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 오히려 한국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근로조건, 즉 고용기간은 무기계약, 즉 특별한 이유 없으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규직이랑.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여기서 뭔가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는데 뭐냐면 한국에서 정규직이란 결국은 임금과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복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렸던 임금과 복지의 차이가 한국에서는 어디서 오는가? 이게 이제 결국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의 핵심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가겠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란 결국은 정규직이 아닌 것을 모두 통트는 단어가 돼버렸다. 그런데 그 정규직, 회사의 임금과 복지와 계약기간의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가 아닌 것은 너무 많은 노동 형태가 있다는 거죠. 기간제가 있겠죠. 계약직이라고 얘기하는 시간제,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하는 시간제 노동자가, 파트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시간제 노동자, 파견 노동자, 용역 노동자, 심지어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 그렇잖아요. 배달 라이더들. 그런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정년까지 다니는 일도 아니고 임금과 복지가 어떤 회사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프리랜서 노동자도 있을 수 있어요. 웹툰 작가라든지 타투이스트라든지 글 쓰는 사람이라든지 방송 작가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노동,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정년까지 다니고 임금과 복지가 보통 우리의 통념에 맞게 형성되어 있는 노동,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호명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조금 불분명한 단어였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노동계나 또는 진보진영은 새롭게 출현하는 노동일수록 다 비정규직이다라고 호명하기에 이르는 거죠. 너무 많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임금 노동자가 우리가 한 2천만 정도 되고 비임금 노동자가 한 660만, 보통 한 700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 정규직이 한 1,300만, 그리고 그 안에 기간제, 비정규직이 한 800만 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비정규직 이 단어에는 한시적 또는 시간제, 비전형, 즉 계약직, 그 다음에 파트타임, 비전형 노동자가 또 있어요. 비전형 노동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는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고요. 특수고용직이나 파견이나 용역, 예를 들면 이런 쪽을 넣고요. 비임금 노동자에는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 또는 특수고용을 이쪽에 넣기도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특수고용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할 때 썼는데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한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또 뭐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냐면 프리랜서를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소득이라는 형태로 돈을 받는 통틀어서 대부분, 왜냐면 플랫폼 노동도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특수고용직도 그렇게 돈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비임금 노동자 이렇게 통칭하기도 합니다. 한 700만, 800만까지도 육박하고 있고 플랫폼 산업이 늘어나면서 점점 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과거의 비정규직은 파견 노동자, 용역 노동자 또는 기간제라고 얘기하는 계약직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를 얘기했지만 여기에 최근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거에 비임금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하면 조금 언론이나 뉴스에 밝으신 분들은 보통 제일 많이 떠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두 가지 형태를 많이 떠올려요. 하나는 기간제 노동자, 계약직. 드라마 미생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에 장그래 같은 경우 1년, 2년 계약직.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거냐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는. 근데 최근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파견 노동자를 또 많이 얘기하게 돼요. 파견, 용역, 사내하청 뭐 이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한국에 제일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기간제입니다. 한 230만, 뭐 매년 통계가 다르지만 200에서 한 230만 사이로 왔다 갔대요. 즉 계약직 노동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건 뭘까요? 파트타임 노동자가 많아요. 거기도 한 200만 정도. 파트타임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그러면 파견, 용역, 사내하청 보통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보통 노조가 조직되고 거기서 이제 정규직 전환 이슈가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막 굉장히 격렬한 노사 갈등이 일어나는 이 파견, 용역, 사내하청에서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뭐 법원에서 정규직이냐 아니냐를 판별받기도 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한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기간제와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 근데 왜 보통 사람들은 파견이나 용역이나 사내하청이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거라고 인식할까? 거기가 갈등이 세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센 이유가 있어요. 차별이 되게 눈에 명확히 보이는 곳이고요. 거기가 차별이 되게 눈에 보이는 곳이고 정규직 전환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파견 노동자, 이거 파견 노동자가 아니라 직접 지휘하는데 원청이 그럼 정규직을 써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즉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갈등이 세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크게 보이지만 전체 규모에서 거기가 큰 것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비임금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예를 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비정규직 문제 대부분이 알고 계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해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의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천공항에서 정규직 전환 이슈가 굉장히 논쟁이 굉장히 컸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가서 취임 당선되고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인천공항에 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겠다. 이걸 이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직접 발표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에 대통령이 거기서 직접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 전체 공항의 한 10,000명 정도의 노동자 중에 정규직은 1,000명이 채 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이 파견, 하청, 용역, 기간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규직이 아닌 나머지 모든 형태의 노동이 거기에 다 나머지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그 90%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수십 개 회사의 직원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노조도 여러 개 노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해관계와 갈등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런 곳에서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과 행정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 작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삐끗하면 고난이도기 때문에 한 번만 삐끗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대통령이 직접 왔다 간 곳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인천공항에서 일어났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이 우리 사회 노동시장 불평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 구조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 이거 넘어가가지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공항에서 똑같이
똑같이 공항에서 일하는데 인천공항의 정규직 1000명도 채 되지 않는 정규직들은 평균 연봉이 거의 8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근데 비정규직 똑같은 보안 검색, 청소 또는 뭐 활주로 일이라든지 다양한 일에 굉장히 많은 노동이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이 파견이나 하청이나 다른 형태, 용역이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노동자들과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는 2배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정규직이 뭐냐, 법률적으로는 고용이 안정되면 정규직인 거예요. 고용이 무기계약, 즉 1년 계약, 2년 계약, 3년 계약 이런 게 아닌 그냥 그 회사에서 정년까지 다닐 수 있으면, 그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원래 의미는 고용기간을 1년, 2년, 파견 1년 또는 계약직 2년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그냥 무기계약으로 바꾸면 정규직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사람들은, 시민들은 그걸 정규직화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인천공항공사에 원래 공채 시험을 보고 들어온 직원들은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인데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이 되는데 왜 나는 4천이야? 똑같이 받아야 돼. 복지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지. 한 회사에 똑같은 직원이니까. 임금 체계도 똑같아야지. 이게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정규직의 의미하고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정규직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연봉이 갑자기 2배, 3배를 뛰는 거잖아요. 그쵸? 거의 3배 가까이 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저임금,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이 차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제는 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임금과 근로조건이 완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건 어느 기업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나머지 비정규직과 불리던 사람들은 50명 규모, 100명 규모의 하청기업에 입사를 한 사람들이고,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은 그 인천공항공사의 공채를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른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합치는 게 한국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되니까 이게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회사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같은 일을 하더라도 회사 간의 격차가 더 큽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가 됐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도 불만인 거죠. 나는 내가 파견해서 하청회사에 있을 때보다 임금이 사실 오르지 않았는데 왜 나는 같은 회사인데 저 사람들은 연봉을 8천만 원, 1억 원을 받나요? 라고 비교 대상을 설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 지금 최근에 몇 년간 가장 뜨거웠던 논란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실제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조금 건조하게,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마 자료를 링크로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 표는 뭐냐면 1980년대 이후에 사업체 규모, 즉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의미하는 표입니다. 기업 규모가. 1980년대로 가보면요. 여기서 표를 보면 지금 여기 맨 위에 100 쪽에 주황색 선이 100인데 이게 500인 이상 기업이에요. 500인 이상, 직원이 500인 이상 기업이면 꽤 규모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300인 이상을 보통 대기업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500인 이상 규모입니다. 거길 100으로 놨을 때 1980년대와 90년대 직전까지만 가더라도 300에서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100에서 299인 정도 규모의 기업이 500인 이상 기업의 90% 수준이었어요. 임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500인 이상 기업과 100명 규모 기업이 임금 차이가 그렇게 나죠. 심지어 80년대에는 5에서 9인 규모, 이거는 이제 나중에 10에서 29인, 즉 30명, 직원이 30명이 안 되는 기업에 임금하고 500인 이상 기업, 그 직원이 있는 아주 큰 기업의 임금 격차가 10% 수준이었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는 평등한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못 봤던 시절입니다. 근데 1980년대 말에 되면서 주로 한국의 노동운동, 노동조합이 500인 이상, 300인 이상 기업에 조직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금 한 14% 정도 됐을 거거든요. OECD 국가에서 가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각을 조금 달리해보면 전혀 다른 게 보여요.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4%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낮은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에서의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50%가 넘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50%는 공공부문은 어떨까요?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노동조합 조직률 50% 수준의 나라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 조직률 50% 수준의 나라면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러니까 뭐 덴마크가 한 70%, 스웨덴이 한 65% 정도 되고 아마 노르웨이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북유럽 복지국가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0인 미만, 100인 미만 이렇게 가면 노동자 조직률이 10%, 2%, 1%이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떤 기업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냐 없냐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80년대 말에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300인 이상 기업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들이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는 거, 그러니까 주로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주로 임금이 올랐어요. 거기서 주로 기업 복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노동 조건이 제일 많이 개선됐어요.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이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노동조합 효과만 있진 않아요. 산업이 양극화되는 측면도 있죠. 한국의 재벌 대기업 중심 큰 기업들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중국 효과를 보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해버렸으니까. 그러나 작은 기업들, 규모가 안 되는 기업들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없었죠. 이 두 가지. 하나는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와 또 하나는 기업 간 어떤 경제 발전의 이 성장의 차이. 이 두 가지 때문에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기업 규모 간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임금 격차도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 표를 보면 2000년대, 2010년대를 쭉 가면서부터 급격하게 격차가 확대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거의 절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기업 정규직, 이게 이제 500인 이상인데요. 대기업 정규직, 5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이 64를 받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면 정규직의 64%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52를 받습니다. 즉 대기업의 비정규직보다도 더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34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이거 무슨 의미냐?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노동시장 불평등의 핵심 문제라고 2000년대, 2002년에 제가 비정규직당을 처음 들었으니까 그때부터 생각해 왔는데 물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이 있고 그것도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정으로 줄여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핵심 문제는 고용 형태보다 기업 규모 간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임금과 복지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 앞에 우리 표에서 봤듯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커져간다는 거예요. 특히 그 차이가 500인 이상과 5에서 10 또는 10에서 29 이 정도 직원의 숫자, 직원 한 30명, 뭐 10명, 요즘에는 그런 거 있죠. 조조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제 드라마, 웹드라마에 나오는. 그 작은 중소기업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지방에 가서 만나면 그래도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업이 시궁창이고 회사가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내가 정규직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회사를 다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난히 한국에서는 그 사원증에 대한 자부심, 한쪽에서는 자부심, 한쪽에서는 질시가 크죠. 어떤 회사를 다니냐. 즉 그 회사에 들어가는 방식은 뭡니까? 한국은? 또 특이하게도 한국은 이게 특이한 겁니다. 사실은 공채라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공채. 그러니까 대학 수학능 시험, 대학 입학 시험처럼 사실은 기업 입사 시험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반대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내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가 연봉 8천만 원 1억을 누리는 나는 자격이 있는데 당신들은 그런 시험을 통과해서 경쟁해서 나 여기에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와 같은 연봉과 기업 복지를 동등하게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와 같은 회사 직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는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게 차별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게 프라이드였던 겁니다. 그게 자기의, 심지어 한국에서는 어떤 회사를 다니냐가 자기의 존재, 이 사회에서 자기 존재를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레떼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국의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는 기업 규모별 격차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기에 또 어떤 격차가 들어가냐면 대학입니다. 대학. 대졸 초임이 과거에는 한국이 대학교를 나와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높아졌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0인 이상, 5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이미 한국의 대학 졸업생들의 임금, 첫 임금이 일본이나 유럽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보다 높아요. 대신 이들은 어떤 사람들? 그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는 거죠. 물론 일본이 워낙 적게 주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뭐 오늘은 일본의 노동시장을 얘기하는 날은 아니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대졸 초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어쨌든 기업 규모별 격차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별 비교를 해볼게요. 왜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는가. 자,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임금 비율을 봤어요. 한국은 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100에서 499인. 여기도 이제 규모가 작은 데는 아니에요. 100명에서 500명 사이 규모면 이게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정도 되는 데가 70 정도를 받아요. 500인 이상 기업에. 근데 5인 미만 기업이 32.6을 받습니다. 3분의 1도 못 받아요. 500인 이상 기업에. 미국도 그럴까요? 미국은 500인 이상 기업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0에서 499인 정도의 중견기업 수준에 이런 데가 85를 받고 5인 미만 기업도 78을 받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써요? 내가 굳이 500인 이상 기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할 바에 나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 사실 좋은 단어는 아닌데 가족 같은 분위기 회사라는 게 가족이 제일 징그럽고 잔인한 경우가 우리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78을 받으면 그냥 내가 내 지역에서 저 작은 데를 다니면서 내가 살던 동네에서 우리는 다 살던 동네를 떠나잖아요. 왜? 큰 기업에 가야 되니까. 큰 기업은 어디에 있으니까? 수도권에 있으니까. 지방을 떠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근데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내가 여기 친구들도 다 있고 가족도 다 있고 살아가는 사람도 여기에 있는데 나 익숙한 곳인데 작은 기업이어도 동네에서 다니겠죠. 일본이 어땠죠? 500인 이상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견기업 100에서 499인 정도가 86, 5인 미만도 65를 받아요. 5인 미만도 65를 받습니다. 즉 기업 규모별 격차가 우리만큼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영역은 프랑스가 그나마 차이가 나는 편인데 프랑스가 이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프랑스가 그 명품들을 만드는 그 명품들을 주로 만드는 그런 굉장히 큰 대기업들과 나머지 차이가 프랑스도 기업 규모 격차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만큼 많이 나진 않는다.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결국 뭐까지 연결이 되냐면 오늘 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왜 한국은 지방을 청년들이 떠나는가? 왜 수도권으로만 가려 하는가? 지금 인구도 줄고 있는데 지방의 대학들도 지금 자기 정원을 채우기가 힘들고 지방의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고 수도권으로는 점점 몰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니까 수도권은 점점 또 경쟁이 격화되고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왜 그런가의 핵심적인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부가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 지방정부들이 자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이유가 이게 뭐 너무 시장주의적이야,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지역의 생존 사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키려고 하고 지방에. 그러나 공공기관 그 몇 개 이전한다고 그 지역에 그런 문제가 풀리지 않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수도권이 주는 인프라적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도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길게 출퇴근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정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회사로 또 이직을 하죠. 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가면 거기 공공기관 직원들이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제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 격차 문제하고도 노동시장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인구와 고령화 문제까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정치가 고령화가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노동시장 불평등의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속 임금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일수록? 자, 이건 미리 표를 보는 건데요. 큰 기업일수록 호봉제라고 대표되는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 임금이 오르는 이 호봉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게 어디일수록 많다? 500인, 300인 이상, 500인 이상, 1000인 이상. 300인 이상 기업의 60%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1000인 이상의 70%가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제일 임금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격차가 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노동조합이 300인 이상의 87.8%,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의 90% 가까이가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조직돼 있어요. 즉 노동조합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죠. 고용도 안정시킬 수 있고 임금도 올릴 수 있고. 그런데 바로 여기가 나머지 기업들과의 규모 작은 데와 임금 격차가 큰데 바로 여기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근속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임금이 오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오르냐? 표를 보실까요? 왼쪽에. 한국이 1년 입사 신입사원가 30년 근무한 사람이 328이에요. 1년을 100으로 하면. 즉 3배를 넘게 받죠. 30년을 다니면 신입사원보다. 일본이 이게 되게 높은 나라, 연공급을 하는 나라인데 높은 나라인데 246입니다. 2.5배를 좀 못 받아요.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이 커브가 가파르죠.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금의 격차가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유럽을 볼까요? 신입사원이 100을 받을 때 30년 근무하면 169, 170 정도로 받는 거예요. 1.7배 정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속연수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아요. 오래 다닌 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올라가지만. 이건 무슨 얘기, 뭐하고 직결되느냐. 두 가지 문제하고 직결되는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기업 규모별 격차가 안 그래도 큰데, 그리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노동조합도 그런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임금 체계도 대부분이 300인 이상은 대부분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금 체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임금 체계라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사장님이 부르는 대로 그냥 받는 게 임금인 거죠. 그런 데는 체계라는 게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떻게 되죠? 고령화잖아요. 심지어 정년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55세 정년인 시절이 과거에 있었는데 58세, 그 다음에 60세로 연장했는데 이제 65세 정년 연장해야 된다는 게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건 진보 보수 떠나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60세면 지금 청춘입니다. 결혼도 한 번 더 하셔야 되고요. 연애도 하셔야 되고 청춘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튼튼해요. 의학의 발달 때문에 우리가 너무 튼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일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복지와 우리가 내는 세금이나 이런 모든 연금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금 수급을 65세부터 받는데 65세부터 연금을 국민연금 이제 수급을 받으려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연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보험료를.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국가 정부 정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정년을 연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임금 그래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임금 그래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조합이 있고 안 그래도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큰 데서 임금 커브도 호봉제를 70% 이상이 채택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임금은 높아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업은 정년 연장을 안 해주려 할 거고. 정년 연장이 뭡니까? 50대 초반만 되면 요즘 금융권 어떻게 하죠? 4억씩 주고 5억, 4억씩 주고 명예퇴직 시킵니다. 3년치 임금을 주고 거기에 보너스도 주면서 그렇게 3년치 임금과 보너스를 주면 퇴직금과는 별개로 그걸 주면서 나가세요. 즉 노동자들을 떨궈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기업은 그런 욕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금이 계속 오르니까. 근데 그 임금이 오르는 것만큼 생산성이 오른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꾸 노동자들을 해고하려고 하고 또는 퇴직시키려고 내보내려고 하고 또는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외주나 하청으로 빼려고 하죠. 즉 고용을 줄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세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죠. 자동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로봇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낳냐. 한국의 제조업에서 전 세계에서 자동화 비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어떤 나라도 한국만큼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 강도가 줄어들잖아요. 가벼워지니까 일하기는 편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좀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 청년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일자리의 수는 계속 줄어드니까 경쟁은 점점 치열해진다. 왜? 왜 치열할까요? 그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만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거에 3배 넘는 임금을 받는데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 몇 년을 경쟁해서 학원비를 쏟아붓고 스펙을 쌓아서 그 경쟁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잖아요. 임금 차이가 2배, 3배가 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는 다시 거기에서 3배 넘는 임금을 정년까지 가면서 받을 수 있는데 그 생애임금 자체가 훨씬 큰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이 지금 한국의 복지, 근데 심지어 한국은 복지가 많이 근래 들어서 한 10년간, 20년간 크게 확대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뭐 유럽의 복지국가들 수준만큼 우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즉 모든 복지를 기업 복지로 우리가 해결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기업의 복지가 우리가 굉장히 좋아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수준의 기업 복지를 대기업들은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나가면 너무 막막하고 좋은 회사를 입사하지 못한 청년들과 나머지의 복지의 차이도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차라리 세금을 더 걷어서 정치가 행정이 복지를 튼튼하게 해놨다면 이 기업 규모 간 격차를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것도 안 돼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는 그런 증거는 실제 연구에서는 발견되진 잘 않아요. 다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동조합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없었다는 게 안타깝지만 지금의 연구 결과입니다. 원래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노동시장 내의 불평등을 노동조합이 많아지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많아지면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그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 30년간. 왜? 그 노동조합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에 몰려있고 그 안에서 기업 안에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는 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노동시장은 이렇게 고령화와 노동시장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기업 규모 간 격차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 커지고 있고 한국의 특유의 산업구조가 있잖아요. 한국의 산업구조는 굉장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심이 아닌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커지는 즉 노동시장 불평등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갈등이 튀어나올 거예요? 노동시장 불평등에서 이 구조라면 당연히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갈등은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젊은 세대 나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이렇게 통과해서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입사 25년 차 선배님이 저보다 월급을 3배 넘게 받고 계시네요. 근데 저보다 3배 더 일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겠죠. 이게 직장마다 지금 벌어지는 MZ세대와의 중장년 세대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이유입니다. 네.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는 얘기하진 않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갈등이 더 들어오죠. 새 구조가 젠더입니다.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과거 90년대 초반보다 훨씬 더 올라갔어요. 여성들이 아까 얘기한 300인 이상, 500인 이상 기업에 시험 봐서 들어간 데서는 정말 잘합니다. 시험을 쳐서 들어간 데서는 안 져요.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 진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졸자 일자리에. 대졸 일자리에.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여성들이 대졸 일자리에 진출하지 않았어요. 그 비율이 굉장히 작았어요. 지금은 똑같이 경쟁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또 갈등이 또 하나가 일어나겠죠.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한국의 500인 이상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권에 있잖아요. 지방에 300인 이상, 500인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규모가 되는 기업들이 지방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없어져요. 또는 수도권으로 이전하죠.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을 떠나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 확대되는 거죠. 노동시장 불평등이 생각보다 한국의 굉장히 여러 구조와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호봉제라고 하는 연공급이 실제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임금체계, 대기업일수록 1000인 이상의 70%, 300인 이상의 60%가 이 호봉제 연공급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연공급 호봉제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30년 전, 20년 전에는 임금을 30년 전에 적게 받았거든요. 지금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모든 사업장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연공급 호봉제를 많이 하는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은 하나는 자동화를 과도하게 도입한다. 로봇을 과도하게 도입한다. 즉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로봇만 사면 되는 이런 방식으로 택하는 거. 두 번째는 노동자들을 50대 초반 40대 후반에 빨리 내보내는 거. 3년치 임금 4년치 임금을 쥐어줘서도 빨리빨리 내보내는 거. 세 번째는 비정규직을 쓰는 겁니다. 외주 하청이라는 방식으로 밖으로 하청 외주로 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전략을 기업들이 자꾸 선택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 불평등은 계속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그 외주하청 비정규직의 상당 부분이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는 문제. 여기서 또 젠더 문제까지 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 각 나라별 비교를 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표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력 기준으로 정리한 건데요. 자, 그래서 임금 체계가 그럼 우리나라처럼 다 호봉제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시장에서 임금이 좀 직무별로 정해지는 편이고요. 일본은 뭐냐면 일본은 기업 간에 좀 조율을 해요. 사실 이게 좀 일본의 문제긴 하거든요. 이제 오늘 일본 얘기는 깊게는 하지 않겠지만 일본은 일본의 재벌 대기업들이 일부러 신입사원 임금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놓고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기업에 입사한 일본의 청년들의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 다니는 입사하는 우리나라 청년들 임금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잘 살아요. 예.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일본은 약간 기업 간의 임금을 좀 조율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로 임금을 높이지 않게 조율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처음에 그랬던 이유는 자기네가 임금을 높이면 청년들이 대기업만 올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자기네와의 하청관계에 있는 이 전체 네트워크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러면 다 같이 손해다 라고 해서 대졸 초임을 굉장히 낮게 계속 유지를 하는 전략을 일본 대기업들이 취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일본의 노동시장의 평등화를 초래했죠. 중소기업에 가나 대기업에 가나 별로 차이가 없었으니까 일본은. 근데 문제는
20년간 이 낮은 걸 올리지 않으니까 지금 와서는 너무 일본의 청년들이 가난해진 거죠. 지금은 이제 일본이 이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죽었지만 아베 정권 시절부터 일본이 오히려 대기업들이나 기업들한테 임금을 좀 올리세요 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이유가 정부가 오히려 정치가 기업들한테 임금을 올리라고 노동조합들한테 파업해서라도 임금을 올려라 라고 자꾸 압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소비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유럽은 기업에서 임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산업에서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산업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임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우리는 어떤 기업에 입사했는가가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유럽의 산업별 체제라는 건 뭐냐면 산별노조와 유럽의 산업별 사용자단체 또는 정부가 노사정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업에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임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저는 회계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에서 회계 격리 일은 이 정도 임금을 받습니다. 어떤 회사를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회사를 가든지 이 정도를 받습니다. 저는 IT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에서는 개발자, 프로그래머는 이 정도 임금을 받습니다. 어떤 회사를 가든지. 이런 방식인 거예요. 임금을 기준을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에 들어갔냐가 임금을 정하는 핵심 요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게 바뀌겠죠. 어떤 기업을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산업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의 평등은 이쪽이 훨씬 더 강하겠죠. 다만 또 하나 또 바뀌는 게 있어요. 채용 시스템이 바뀌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뭐 기술을 익히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진학하고 기술을 배우고 숙련을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겠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의 입시 시스템하고도 또는 기업의 채용 시스템에도 다른 방식의 입시와 채용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산업별 노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에 또는 직무급 시스템이라고 사회적 직무급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방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왜 제가 요즘에 사회적 직무급 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사회적 직무급이나 산업별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바로 기업 규모 간 이 격차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초래하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또는 젠더 간 격차 세대 간 격차 기업 규모 간 격차 최근에는 이제 스펙이나 학력에 대한 어떤 비하나 이런 격차 대학 사회와 연결된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럼 산업별로 이 직무급, 사회적 직무급 시스템을 도입하는 점점 이 방향으로 가는 순식간에 되진 않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직무급 시스템에 대한 거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과에 따라서 주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성과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에 주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일에게 주는 겁니다. 일에 측정되어 있는 임금이에요. 그 일을 고양이가 하고 있으면 고양이한테도 그 임금을 주는 겁니다.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의 어떤 속성을 보지 않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아니면 젊은이든 아니면 그게 고양이든 네. 사람을 보고 장애인이든 그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임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직무급 시스템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정하는 게 아니다. 임금을 기업 밖에서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기업 규모 간 격차를 조금이나마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런 우리의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가 미국이나 일본하고도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업 간 격차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우리는 여기에 고령화와 인구 감소 예를 들면 이런 이제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새로운 쟁점들이 이제 도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점점 구분이 모호해져가는 산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노동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한국에서 노동자라는 건 우리가 노동조합이나 어떤 노동자 집회에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구호를 진짜 사장 나와라. 진짜 사장 나와라 이런 구호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나오는 이유는 진짜 사장을 찾아야 내가 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장이 없는 노동자가 아까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장이 여러 명인 노동자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한국에서 노동자는 인플로이어가 있는 인플로이, 고용인, 피고용인 이 관계를 우리가 노동관계라고 봤다면 이제는 워커, 즉 그냥 일하는 사람이 곧 노동자인 걸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만 바뀌고 있냐? 아닙니다. 유럽, 미국 모두가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이미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노동관계 법령이라는 근로기준법이나 이 기준들,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과거 산업화 시절에 노동관계로 설명될 수 없는 산업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굉장히 크죠. 여기 적지는 않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의 전환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산업이 전환되고 있어요. 어떤 산업들이 없어지고 있고 어떤 산업들이 더 일자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산업에 어떤 임금과 어떤 노동 조건을 줄 것인가에 우리의 사회적 합의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한국의 노동시장, 이걸 이중 노동시장 구조라고 하는데 그거의 핵심은 기업 규모 간 격차다. 여기에 있는데 이 이중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 저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경제적 경영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한 1인 1표 또는 시민적 어떤 평등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나라를 살고 있어요.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500인 이상 3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북유럽 복지국가 이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북유럽 복지국가만큼 세금을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매력 또는 소비력의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소비력을 갖고 있어요. 네. 물론 들어가는데도 돈이 많아요. 근데 그만큼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비력이 큰 거예요. 구매력이 큰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100인 미만, 5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작은 곳에 다니는 사람들 또는 그런 기준이 없는 아예 그런 기업 규모가 기준도 없는 플랫폼 노동 이런 쪽에 프리랜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완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복지국가에 살고 있고 북유럽 복지국가에 살고 있고 누군가는 정말 동아시아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비유적 표현으로 다른 나라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비유적 표현이지만 비유적 표현만은 아닙니다. 결국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국적을 다르게 인식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다른 사회를 살고 있는 존재로 서로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보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만 작동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만 작동했다.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의 민주주의의 지금 과제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300인 미만 기업한테도 작동하게 만들 것이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냐. 행정을 무엇을 해야 되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한 번 이 산업의 변화나 노동의 형태의 변화에 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우리의 고민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제가 2002년도에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행정의 어떤 정책 또는 정치의 어떤 정책적 대안만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업 규모 간의 어떤 이 문제와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오히려 어쩌면 좀 극단적으로 하면 불평등을 더 공고화시키는 정책이 될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뭐,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만 노동의 변화를 겪는 건 아닙니다.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기업 간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의 그 나라별로 노동의 변화를 겪고 있어요. 노동시장의 변화. 영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 책은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인생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라는 책인데 그렇게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자랑했던 노동계급들이 브렉시트에 찬성했단 말이에요. 상당수가 노동계급이 찬성했습니다. 마치 미국의 노동계급,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듯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진보를 지지하던 노동자들이 보수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는 보수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치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 노동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인 겁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노동시장, 미국은 어떤 거죠? 대부분의 제조업들을 밖으로 해외로 다 빼버린 거죠. 90년대 이후에. 그러면서 소위 러스트벨트라는 곳이 만들어지게 됐고 여기에 노동자들이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진보적 성향이 강했다면 이제는 보수적 성향 또는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죠. 영국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전히 노동당을 지지하지만 브렉시트를 또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의 어떤 이 개념조차도 바꾸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가.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진보적 선택을 하고 뭐 노년 중년 세대가 조금 더 보수적 선택을 한다. 이게 바뀌고 있잖아요. 이 근간의 노동시장 문제가 또는 저는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능력주의나 이런 걸로 작동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나오는 이 현상 이것도 결국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그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와 격차 문제에 미국의 다른 정당들 정치가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따라서 이 문제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로버트 케네디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클 샌델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걸 굉장히 잘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소위 진보 진영이나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던 이 미국의 민주당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산업이나 계속해서 금융화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노동자들 또는 제조, 어떤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소위 말하는 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또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들이 굉장히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중장년 노동자들이 이런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정책 선택을 한다면 한국에서는 그보다는 좀 더 젊은 세대가 최근에 MZ세대가 이런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 보면 영국의 젊은 세대는 여전히 좀 더 진보적 브렉시트 반대하고 진보적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세대 갈등이 여기는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 방식이 조금 세대가 뒤바뀐 형태로 우리는 나타나고 있다. 이건 아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의 불평등이나 격차가 발전해오는 과정 이것의 차이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의견인데요. 의견이요. 대기업 정규직 내에서도 사무직들은 생산직과 동일한 취급을 받지 않으려 하죠. 라고 한 분이 얘기해 주셨고요. 다른 분이 반면 CEO 기준 250인 이상 기업의 비중이 OECD 기준 250인 이상 기업의 비중이 OECD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됐다는 거겠네요. 네네.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한국은 적은 거죠. 제조업 강국이고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국가지만 대기업 일자리가 적은 나라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 경제나 뭐 이런 데를 그 강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 이런 기업만 몇 개월만 있는 게 아니라 히든 챔피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중견기업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리고 뭐 조금 낡은 단어 같긴 한데 그런 중간 규모의 괜찮은 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한국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게 그런 기업들을 키우는 방식보다는
굉장히 큰 삼성처럼 잘 나가는 몇 개의 대기업들을 집중해서 먼저 선도해서 키우는 방식, 또는 그 기업들이 자기들이 커가면서도 밑에 자기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이 네트워크가 같이 커야 되는데 그 방식을 별로 채택하진 않고 재벌 대기업 내부의 계열사화시키고 내부의 계열사들로 키우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쪽 영역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과 생산직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중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서 고향에서 이제 술을 먹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로 대학을 왔지만 제 아주 중고등학교 친했던 친구는 대학을 가지 않고 인천의 남동공단이라는 공단에 이제 공장 노동자로 갔어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달라졌죠. 그 당시에 우리 아직도 기억을 해요. 같이 몰려다니던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공장 노동자로 간 그 친구한테 고생한다. 그리고 가끔 1년에 한 번 만나서 술 한잔 하면 자기 이제 쇳밥 먹는다. 이제 이런 이제 약간 인천의 남동공단이라는 데가 이제 굉장히 그런 데인데 자기 쇳밥 먹는다. 나 고생한다. 뭐 이런 이제 자기 힘든 얘기를 많이 했던 20대 시절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40대 중반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만나서 이제 술을 한잔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이 달라졌다. 자기가 20대 때 내내 일할 때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몸이. 근데 요즘에 자동화, 회사에 로봇이 너무 많이 들고 자동화가 너무 많이 돼서 그냥 반은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출근하면 버튼 하나 누르고 3시간 동안 잔다는 거예요. 생산직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 월급을 받아가는 게 맞을까? 근데 자기 눈에는 예전에는 자기 20, 30대 때는 자기들은 힘들게 쇳밥 먹고 몸을 쓰니까 사무직들 너무 편하게 일한다. 이게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무직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무직들은 계속해서 뭐가 일이 있고 힘든데 생산직은 자동화가 너무 많이 돼서 회사에 로봇이 너무 많이 들어서 버튼 하나 누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또는 자고 핸드폰 유튜브를 본다는 거예요. 너무 편해져서 그건 이제 자동화나 로봇이 굉장히 많이 도입된 그 특정 회사의 문제일 수 있지만 오히려 사무직이 더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사무직들이 불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생산직이 너무 편한 거 아니냐. 근데 임금이 여기 노동자가 있거든요. 호봉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벌써 근속이 25년차 가까이 됐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갔으면 23, 4년차 됐으니까 임금이 호봉제가 엄청 높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고민들과 문제들을 이제 토로하면서 점점 일자리가 줄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나 다음 세대가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토로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질문도 하나 있고 의견도 있는데요. 의견은 먼저 정의당은 더 이상 정치 의제를 리드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노동에 대해 언급하기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오늘 언급해 주신 다면다층의 노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네. 양대 노총은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힘겨루기 위해는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상상력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한 분이 얘기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산업별 노조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견 기업의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려면 기업의 자비심에 호소할 수는 없겠고 정책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네. 독일 같은 좋은 산업 구조가 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전공자가 아니어서 좀 더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분이 헷갈리시나요? 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요. 네, 맞네요, 네. 의견이. 다른 분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대가 오면 저희 집 고양이도 사료값을 벌어올 수 있겠군요. 강의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면 교육, 지방소멸, 세대 갈등이 모두 해결될 것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좀 비약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면 예상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고요. 한 분 더 계신데 게다가 브래디 마키코가 브렉시트에 NHS 관련 가짜 뉴스가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건강한 담론이 논의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적절하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거꾸로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브래디 마키코가 그게 흥미로운 얘기잖아요. 영국의 노동계급들이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고 영국에서 계속해서 밀려나면서 소위 말하는 영국의 진보파들이 계속해서 국제 자유 그다음에 EU 유럽 전체 하나의 유럽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노동계급의 오히려 자존감은 점점 무너지고 그 소외감을 결국 브렉시트로 표출을 한 건데
그 과정에 그 소외감의 또 양면성은 뭐냐면 자부심이 있는 거죠. 영국 노동계급에. 그것이 대표적인 게 NHS잖아요. 그 유명한 런던 올림픽 때 이 나왔던 NHS. 그러니까 그건 영국의 노동자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일종의 건강보험, 한국의 건강보험을 마치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들이 열심히 싸우고 해가지고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었다 직접.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그런 가짜 뉴스나 예를 들면 실제 브렉시트 찬성파들에서 정치 세력이 그 돈으로 NHS에 쓰면 되는데 유럽연합에 주는 돈을 납부금을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브렉시트 이제 탈퇴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외감과 자부심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자부심이 훼손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거고 그 자부심을 또 어떻게 보면 정치나 행정이 잘 우리가 잘 만들어주고 또 함께 얘기할 수 있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역격차나 입시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는 나라들에서도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가 있고요. 입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문제를 같이 풀지 않으면 우리는 입시 문제는 뭐치 대학에서 입시 제도를 우리가 맨날 오늘 그 얘기는 하는 나라 아니지만 뭐 입시 대학 입시를 뭐 어떻게 바꾸면 문제 해결될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산업 문제,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임금 격차 문제, 기업 규모별 격차 문제, 그 다음에 입시 제도 문제, 채용 시스템 문제, 지역과 수도권의 산업의 불균형 문제,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 유난히 취약한 한국의 산업구조 문제. 이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여기 하나만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당연히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해서 하나 질문이 더 올라왔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을까?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이 문제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 정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300인 이상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쪽은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대기업들은 정년 연장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근속연수 이 연공급 호봉제 시스템을 받고 있지만 더 오래 다니는 게 더 중요해. 이제 그쵸 5년 더 다니는 게 회사를 더 다니고 싶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정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교환하는 방식이 지금 앞으로 10년 정도 기간 동안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기회인데 요거 넘어가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요 기회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0인 미만 기업들, 작은 기업들은 임금체계 자체가 없어요. 저는 여기는 의식적으로 정부와 기업가 또는 시민단체 노동자들이 노력해서 여기는 의식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가까운 형태의 직무급, 사회적 직무급이라는 임금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저는 앞으로 또 한 10년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전략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에서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바꾸자. 그 다음에 임금체계가 없는 곳은 의식적으로 노사정에 함께 임금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하자. 요게 이제 그나마 지금 조건에서 현실적인데 요거는 시한이 있습니다. 고령화라는 속도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요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정치와 행정이 해야 되는 어떤 과제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한 게 있나요? 놓친 거? 산업별 노조에 대한 예, 산업별 노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독일에서는 기업의 노조를 만들면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기업의 노조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건 기업에 만드는 건 아닌 겁니다. 노동조합은 애초에 기업에 없는 겁니다. 기업 밖에 만드는 거예요. 네. 기업에 만들어진 노조를 독일에서 뭐라고 하냐? 옐로우 유니언, 황색 노조, 한국적 표현으로는 어용 노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 제가 지금 기업에 있는 노조가 다 어용 노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오히려 과거의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이 기업별 노조 시스템을 밀어붙인 거고 우리 노동운동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굳어진 건데 산업별 노조라는 건 기업 안에 노조가 없는 겁니다. 산업의 노동조합이 있는 거예요. 그 산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업도, 그러니까 임금 결정도, 복지도,
근로조건도, 계약도, 모든 것을 산업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산업안전도 기업에다 하는 게 아니라 산업에다 하는 겁니다. 산업안전도. 룰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산별노조예요. 산업에 만들어져. 근데 이제 그 형태도 다양해요. 큰 전체 뭐 서비스 산업, 무슨 뭐 제조, 금속 산업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를 따지면 업종이랄까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소산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금 작은 산업에서의 어떤 만들어지는 노동조합들도 있고, 뭐 그렇게 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질문을 주신 분이 네. 뭐 질문은 다시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도 입시제도 개혁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 일을 하는데 좋은 일자리가 근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은 준공무원이 전체 노동자의 30%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정부에서 직접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면 어떨까요?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고, 아까 남은 질문을 정의당,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다면다층의 노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뭐 지금까지의 정당들이 잘했고 못했고 또는 노동조합들이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이거에 대한 평가는 뭐 일단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한 10년, 15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다라고 하는 건 고령화,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그 수도권 지방 간의 격차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는 젠더, 뭐 세대, 뭐 기업 규모 간 이 갈등 구조, 정치적 갈등 구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고령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앞으로 10년, 15년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복합적 위기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복합적으로 위기이기 때문에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기존의 문제들을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제 좀 더 좋은 긍정적 방향으로 좀 개혁하거나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10년, 15년이. 그 지점에서 노동조합들이나 정당들이 과거는 과거대로 저는 일단 두고 지금부터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좀 짤 때가 아닌가. 그거를 머리 맞대고 여기 뭐 기업들도 같이 머리 맞대고 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어요. 지금이 좀 앞으로 10년, 15년 저는 정치와 행정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많은 의견과 이런 것들이 10개입니다. 주시네요. 네. 아 그래요? 의견들도 많이 주시는군요. 제가 네. 저한테는 유튜브가 안 보여가지고 네. 변화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누가 될까요? 라고 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민들이죠. 네, 시민들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요. 전 두 집단 정도로 주체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조금 지금부터는 약간 미래 전략을 가지고 새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30년, 87년 이후에 30년의 전략을 이제 끝난 거고 지금부터 20, 30년의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된다고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정치입니다. 정당이 고령화, 이게 복합적인 문제잖아요. 입시, 채용, 고령화, 연금, 그 다음에 노동시장 격차, 불평등, 거기에 수도권 지역 간 격차.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당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질문까지 해서 한 1시간 한 20여 분 진행했는데요. 오늘 너무나 이제 큰 주제여가지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더 토론을 해봐야 되는 주제인데 오늘은 약간 도입부 같은 토론의 어떤 이야기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